이스라엘도 골칫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생명을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 시돈항구 부근 마을에 회색 먼지가 잇따라 피어오릅니다. 휴전 합의를 따르겠다던 이스라엘이 바로 다음 날 공습을 이어갔고 헤즈볼라도 50여 발 발사체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하루 사망자가 최소 2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절규합니다. هذا عيني من الصاروخ. هذا الصاروخ الحقد الإسرائيلي والعمل الإسرائيلي.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위해 공세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השגנו הישגים כבירים ולא נוותר עליהם. נישאר ב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ככל שיידרש כדי להגן על תושבי הצפון היקרים לנו.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보수 강경파 비난 여론에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2%가 이란을 종전합의 승자로 꼽았고 72%가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온라인 매체 기사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중요 국면마다 찬물을 끼얹는 네타냐후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는 첫 실무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츠 부통령이,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do is turn over a new leaf, to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Iran and to extend an outstretched hand.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4자 회담은 80분간 진행되다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정회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대표단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회담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무 대화를 이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후속 협상이 첫날부터 파행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가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협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거죠. 네,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반발해서 협상장을 떠났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온 이후 아직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소속 기자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이란 대표단은 계속 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중재국들에게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돼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까지 이틀째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첫 협상 일정을 이틀 정도로, 이란 측은 하루, 당일 회담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즉시 고액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썼는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유를 헤즈볼라의 도발로 지목하고 레바논 사태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제시킨 이란 대통령이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뒤 이란을 향한 거친 말폭탄 세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60 days. They have to make a deal. Otherwise, we will do things that won't make them happy. But if we do that, then all of a sudden you're not going to have the oil flowing out of the strait too quickly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미군의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핵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해협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죠. 네, 미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선박 67척, 그제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석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Traffic is flowing through the straits quite nicely. Now, that's because of a U.S. military presence. Iranians still have not demined the central shipping channel, but the U.S. opened a separate channel down south. 라이트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당권 경쟁은 현재까진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세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49.7% 부정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요, 당의 지금 차기 경쟁이 너무 조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원래 정권 초에는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대통령 어젠다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 어젠다를 당이 전부 다 가렸어요. 계속 가리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선명성이 요구되는 정책을 앞에 두고 마치 야당처럼 예. 정당 운영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오징어 게임에 이러다 다 죽어. 이 외침이었습니다. 예. 예.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외침입니까? 저는 당에 해주고 싶은 당에?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두 개의 태양이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식물은 다 말라 죽을 겁니다. 아마. 그 태양은요. 한 태양이 질 때쯤에 기다렸다가 여명을 비추면서 서서히 떠올라야 식물이 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뭐 차별화, 국정 우선순위의 뭐 우선순위를 다르게 가져가는 당의 모습, 이런 거. 그 다음에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모습보다는 당의 어젠다를 세팅하려는 모습. 그리고 대통령이 확장성을 중심에 뒀다면 당은 선명성을 중심에 두는 엇박자. 이런 게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차기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치인 개인들의 이익이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이 가져야 되는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당이 이 점을 깨닫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총선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전당대회 얘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두 개의 태양을 얘기하셔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청와대 입장도 바로 나왔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청와대 입장 보시죠.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 오늘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내 상황도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데에는 선거관리 부실 문제 영향도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이제 그게 가장 도드라질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때 뭐 선거관리 부실 이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이유로 들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땐 이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5월 4주차부터 지금 6월 3주까지 3주 정도 동안에 저 정도 얼추 보니까 13%에 해당하는 분들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니까 한 26 정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 3주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초에 이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김상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 분열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 대통령하고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 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나마 지지하다가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냐. 그 정도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 하락 추이가 너무나 빨라서 대단히 놀랍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지율 부진 문제일까요? 어쨌든 청와대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수석 개편을 단행했는데 지금 민정수석 임명한 부분을 네. 놓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다가 검찰 출신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 더 큰 문제를 삼는 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전력이 있다는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 예.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의 대표성을 지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무슨 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단, 뭐 윤석열 사단, 무슨 사단 예. 뭐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단의 주요 역할을 했다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사건과 사안을 가지고 만약에 좋은 글씨를 새긴다면 제가 볼 때는 안전한 검사, 안전한 공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는 조사를 하고 무언가는 행정처분을 했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에 뭘 붙인다면 뭐 많은 게 되겠죠. 예. 우리 윤 대변인을 만약에 뭐 했다면 그 좋은 글씨, 저 뭐 했다면 김상일 뭐 좋은 글씨 뭐 하나하나 다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김상일 때문에. 평론가님은 그런 게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아유, 저 있죠. 예, 저는 뭐 있습니까? 수박 얘기도 뭐 한동안 엄청 많이 들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요. 네. 저는 그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 통합과 확장성, 예. 국민 통합과 확장성을 통해서 정권이 성공하고 성공한 정권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명확하고 그 큰 목표를 흔드는 예.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휘둘리지 않고 성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잘 설득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태양으로 모든 국민, 식물이 다 말라 죽을 수 있다라는 예. 경고를 보내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 중심이다. 수사 전력 하나만으로 뭐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신데 다른 반응들도 많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온다 하면서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SNS에 올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제 시로 표현한 건데요. 산산조각이라는 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 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뭐 진영이 쪼개진다거나 할 정도의 사안인지 현실 인식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분은 국회를 떠나서도 계속 정치를 중앙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나 예. 뭐 정청래 대표 이런 분들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됐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과거에 어떤 수사를 했었다. 지금 현재 어느 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면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무슨 일 하나 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주홍글 씨 이런 나쁜 어떤 정치적인 관행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분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통해서 과연 검찰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겠느냐. 예. 정청래 대표는 계속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 검찰이 수사권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예. 권한을 저렇게 많이 가신 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뭐 지사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국가 전체를 살펴볼 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느냐. 이 점은 꼭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뭐 실형 정부라고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예. 검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검찰 개혁을 하면 안 되고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쓰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권 관계자는 이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오는 게 맞다.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 추미애 지사는 뭐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올리기까지 했는데 일종의 뭐 친문 친노 진영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그런 검찰 아니냐. 그래서 뭐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예민한 시기에 뭐 이런 격앙된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분들이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확장성을 말하고 있고 그 반대에 지금 엇박자를 내시는 분들은 선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명성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당 내에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서 다음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미애 도지사가 지금 도지사 되자마자 차기 경쟁에 뛰어든 거 아닌가 그 SNS를 보고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정청래, 추미애 이분들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선명성을 내세워서 당원들을 결집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이나 이 정권의 성공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다음 후보가 내가 되는 것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딴 생각 뭐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당의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정권 초입니다. 1년 차부터 일했고요. 2년 차에서 일 좀 해보겠다는데 여전히 일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정부는 탄생부터 사실상의 식물정부를 우리 탄생시킨 진영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뭐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구도는 아마도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이번 유럽 순방 외교를 통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고생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제가 광주에서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2파전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송영길 의원도 나올 듯 말 듯 그런 분위기인데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정청래 대표 나가면 나도 나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는요, 사실 본인들의 지금 개인적인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힘을 실을 것이냐, 예. 아니면 당 자체가 사실상의 차별화와 당 자체의 어젠다를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것이냐, 국정 운영의 어젠다를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저는 지금 경쟁이 저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후보는요, 김민석, 송영길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정청래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것을 친청계가 가장 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던데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산산조각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일련의 당에서 나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사실상 선명성이라는 이 세 글자로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김민석 총리도 면전에서 이번 선거 좀 아쉽지 않냐,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예.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인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 시절부터 아주 과격하게 학생운동하시던 분이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사선하고 대표되는 동안에 보여줬던 정치 행보가 투쟁 일변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DNA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3파전 해가지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예. 이 세 분 나왔는데, 뭐 두 분은 색깔이 비슷하고 예. 정청래 대표는 색깔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잘 보면요, 그 세 분 다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에요. 80년대 흔들리면서 대학 피는 다니고. 꽃입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런 야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민주당 내에서 보기 어려운 실용주의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편이 갈린 것뿐입니다. 본성은 투쟁이에요. 항상 투쟁하면서 뭔가 이 뭐 독재 타도 이런 어떤 젊은 시절의 감성을 체화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예. 방향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권력을 지휘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취해야 할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정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여당이 가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 이 세 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젊은 시절부터 생각했던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 중에 그동안 얼마나 강하게 또 선명하게 정치적 입장을 내왔냐,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승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들이 뭐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표를 던지고 이럴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만 짚고 싶은 게요. 정청래 대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누구를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상의 은근히 지지하는 후보들을 본인이 다 이겨왔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고 흔들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피해자 서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을 공격자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압박하는 사람, 뭐 이렇게 지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역시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집권당의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뭐 흔들린다는 거는 본인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게 누가 흔드냐고요.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에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는 하지만 내가 이건 포기 못한다. 보안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표 계산 면에서 내가 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겠죠? 표 계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뭐 본인의 신조겠죠. 밑으로 보면은 혹시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시도할 가능성 그걸 밑에 깔고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좀 흠집내기 위한 수사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적어도 그러면 검찰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사권을 다 빼앗으면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예. 그럼 그 수사권이 다 예를 들어 경찰로 갔을 경우 경찰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대로라면 수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저렇게 끝까지 가면 나중에 경찰개혁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겁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이 문제인 겁니다. 선관위를 보십시오. 견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과 국민의 혈세를 봉으로 여기는 조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권한과 권력이 있으면 견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한이 사라집니까? 검찰이 안 가지면 이 권력과 권한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사권을 개시하고 종결하는 그 권한을 어딘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검찰하고 그러면 다른 조직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이 낸 뭐 선민이라는 이야기란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표, 그다음에 다음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이분들이 그 책임을 져줄 것이냐? 지지 않는다면 이거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건 정청래 대표 이번 주 안에는 뭐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봉쇄 시위에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수색 그리고 업무방해 등 3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16일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출입 시도 무산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남성 5명, 여성 4명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여성은 당시 경기장 출입문을 잡고 마지막까지 진입을 저지했던 여성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수색과 업무방해 등 36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직 퇴원을 안 한 건데 오늘 최고위에도 참석을 안 했던데요. 일단은 뭐 좀 퇴진 압박 소나기는 좀 피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꾀병이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도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당대표가 직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듯한 그런 양태는 당연히 수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 장 대표가 언제까지 입원해 계실 수는 없는 거니까
퇴원을 하시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이 얘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병원에서 인사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인사요? 예, 인사를 함으로써 본인의 좀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장 대표가 퇴원하자마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거기에 따라서 또 지도부 존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사라고 하면 이제 당내 인사를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인의 좀 측근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청와대도 오늘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에서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대변인단이라든지 또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정책의장 인선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럼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읽혀집니다. 예. 어쨌든 뭐 나는 버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인한 이 전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정치권이 받아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연내에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내년 2월까지 가는 겁니까? 내년 2월까지야 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이 상황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새해를 맞이하긴 힘들 것 같다고는 하는데 지금이 6월밖에 안 돼가지고 도대체 사퇴 시점을 몇 월 정도로 보는 건지 좀 이해는 안 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전면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 뭐 선관위 이슈라든가 지금 뭐 여당의 당권 경쟁의 격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정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 자양분이 되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자양분이 없이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이 일종의 메신저거든요. 근데 메시지 발신을 해도 거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차단된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차단된 메신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점식 의원도 이미 뭐 차단된 메신저니까 뭐 적정한 시점을 봐서 좀 부드럽게 옮겨가겠다, 예. 변화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정치는 반사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예. 좋죠. 오래 버틸수록 좋다. 예, 예. 그리고 예. 다음 총선까지 지휘를 해주시면 이슈가 아마 다시 예. 윤 어게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뭐 바라는 바입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옆에서 경악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정점식 원내대표도 연착륙이긴 한데 올해는 못 넘긴다. 그러니까 사퇴를 점차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이런 결과입니다.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95명 등 총 1,700여 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동일하게 야당된 직후 치른 2018년과 비교해보면 500여 명이나 늘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도 있네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를 아우르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 유권자의 뜨거운 호응까지 이끌어낸 게 장동혁 대표다. 이런 결과 보고서를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진짜 궁금하긴 한데 저런 보고서 누가 쓰는 겁니까? 실무진에서 썼겠죠. 당 네. 사무처에서 쓴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저러한 표현들은 방금 전에 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썼던 산산조각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선거 결과를 단순하게 광역자치단체장과 예를 들어 기초의원을 동등하게 놓고 당선자 몇 명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알죠. 장 대표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16개 시도를 다 돌아다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지도부가 왜 물러나야 하느냐는 그런 어떤 강력한 항의 표시를 역설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저걸 누가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마저 이거 상의되지 않은 거다 하고 공식 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런 보고서가 나오도록 방치를 한다 또는 나오도록 했다.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지만 당 차원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조작하거나 누가 위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 만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이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동혁 당권파들 개인의 어떤 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네. 네, 뭐 원내대표 보고 안 됐다 그래도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를 깎아먹는 거다라는 비판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의도가 있는 보고서고 보수 진영의 전체 생각을 대변하는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객관적이지 않은 아주 편향적인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보고서가 갖춰야 될 것은요. 우리가 BC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benefit,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팩터하고 코스트 팩터, 그러니까 비용이 되는 팩터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트가 되는 팩터는 전부 다 빼고 베네핏이 되는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2018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2018년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당이 차별화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초반 선거 구도가 그냥 쭉 간 거예요. 이번에 어땠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주행을 했지만 60%입니다. 근데 당이 거기에서 완전 차별화를 하고 당의 이슈를 당이 전면 부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오세훈의 차별화 이런 코스트 팩터들을 전부 다 감안한다면 이게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 BC 분석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일수 대변인이 끝으로 간략하게요. 한동훈 의원이 1호 법안 발의했잖아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된다. 참여한 의원들 명단이 흥미롭습니다. 김기현, 윤재옥, 서천호, 김대식 의원도 참여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중진, TK 의원들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힘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이 달라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특히나 말씀하신 그 중진 의원들의 무게감,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복당이 되냐 마냐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질적인 국민의힘과 생각이 같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와 이런 논의가 또 이제 복당 시점과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될지 보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 협상, 혼란스러운 상황도 좀 있었는데 일단 60일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 속에 공동 성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용정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종 센터장님. 일단 내용을 보면 뭐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60일 로드맵이라는 건 큰 시간표는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직접 마주 앉았으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전쟁을 했고 한 70일 동안 불안정한 정전을 이제 이어가다가 이제 최종 MOU를 가지고 앞으로 60일 동안 또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 이번에 상당히 그 예상보다는 빠른 시간에 뭐 한 18시간
마라톤 협상이라 그럽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OU 14개 항에 대한 원칙들을 아마 확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핵동결이라든가 호르무즈 요 두 축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좀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핵심 협상단들은 이제 귀국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이번 주 내로 기술적인 협상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MOU 이행을 위해서 이제 공동 성명을 보면 고위급 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핵이든 호르무즈든 이런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양측 간에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로드맵 고위 협력체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항행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협력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계속 무력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디에스컬레이션 셀이라 그래서 무력 충돌 방지체 이것까지 지금 3개 정도를 지금 마련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란 대표단이 이제 퇴장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종의 좀 쇼잉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자제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했었죠. 말이 좀 심했죠. 그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핵과 관련해서 우리 고유 권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조용히 계시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휴전을 하고 싶고 빨리 이 문제를 풀고 중간 선거에서 자기도 승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 지금 다시 무력을 쓰겠다. 실제 무력을 쓸 수 있나요? 정말 무력을 쓰실 건가요? 확실히 무력을 쓸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력 쓸 의도가 없으면서 그냥 이란 무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중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맞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이 몇 달 전부터 SNS 하지 말라고 하긴 하셨는데 지금도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긴 합니다.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올리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5-6개를 올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그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런 걸 쓰거나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보진 않으시나요? 근데 이게 전략적이라 그러기에는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난하고 협상의 어떤 주도권을 갖겠다 이게 아니라 그중에 제가 가장 놀란 게 대표단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회담에 저는 이란이 자제하고 이 MOU 60일 로드맵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이 14개 MOU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14개 항의 제1번이 레바논에서의 전쟁 중단인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거는 미국이고 헤즈볼라를 통제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서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이란도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힘겨루게 하다가 뭐가 파국을 맞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다행히 양측이 이렇게 된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란 대표단도 그렇고 이번만은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판이 깨지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내심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벤스 미 부통령이 회담 직전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 협상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The 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the ending of the Iranian nuclear program
All of these things have already been accomplished. The question before us now is how much more can we accomplish together? Can we turn over a new leaf? Can we change relations in the Middle East permanently? Or do we go back to doing things the old way, which is not our preference, but is certainly very much something that can happen. 네, 중간에 이제 뭐 삐걱대긴 했지만 1차 협상 이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벤스 부통령이 말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모든 게 결정됐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사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고 있는 MOU 내용이 없는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 핵과 관련해서 계속 60일 동안 핵 협상을 잘 해서 마무리 짓겠다.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대면 협상단 구성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제러드 쿠슈너가 나왔고, 이란에서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햄마티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강경파보다는 그래도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 협상파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 협상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면면 중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있다는 거는 이건 뭔가 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재정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논의, 결정적 논의를 한다는 거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실무 차원에서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국영석유공사 사장인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석유부 차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개방 60일간 뭐 무상 개방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만 1,7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나왔다. 이런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이번 60일 로드맵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석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협상단이 그 초등학교 참사 희생자들 그 사건이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나브 168 그 문구를 새겨서 특별기에 새겨서 이제 국제 여론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좀 이것에 반응을 할까요? 전혀 별로 반응이 없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폭으로 아마도 전쟁 초기에 미나브 학교, 여학교죠. 그래서 168명이 아마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안 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조사 결과 아마도 미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란 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민간인을 살해했다. 더군다나 어린 여학생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론전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일단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또 국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뭐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자만 4만 명입니다. 자기들이 자국민 4만 명을 지금 살해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뭐 국제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어쩔 보면 좀 그렇게 썩 그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여론은 그렇게 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런 여론을 펼친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이제 로드맵 안에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텐데 이란은 시종 일관 60일 지나면 우리는 돈 받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게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겠다. 안전 항로를 확보해주고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걸 멈추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만과 함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또 짭짤하고 원유 수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상당히 지금 이란과 대치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네가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이 받을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것 또한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원칙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익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고 주장을 해왔으면 거기에 좀 맥락이 맞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스스로 미국이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이런 보호 비용까지 받겠다. 이거는 이란도 문제지만 사실 미국도 이런 논리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그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모든 나라들이 그 보호비 명목으로 정말 부당한 이거를 뜯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미국이 이 부분은 사실 좀 철회를 해야 이란을 설득할 논리도 있고 그 뒤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쟁에서 미국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사실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동원해 가지고 뭐 군함을 철저히 동원해서 우리 상선이라든가 유조선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차단을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과연 보호 명목으로 이런 비용을 받을 명분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쪽 다 뭐 논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결 자금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 요번에 재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건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동결 자금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카타르에 있는 돈 한 뭐 60억 불 정도는 지금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도적 지원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갖다 준 거죠.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 대금으로 카타르에게 넘겼고 카타르에 있었는데 2023년 가자지구 전쟁이 나고 나서 아마 다시 쓸 수 없도록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풀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 이란이 처음부터 원했죠. 일단 MOU를 체결하면 120억 불은 풀어줘야 된다. 최소한.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추가로 120억 불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돈을 일단 풀어줄 것 같고요. 재건기금 3천억 달러는 이것은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 협상이 다 끝난 이후에나 그다음에 미국이 이란의 어떤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협상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느 국가든지 지금 구체적인 국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걸프 국가와 우리 한국 기업들도 뭐 관심을 보인다고 얘기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협상이 잘 끝나야 핵 협상이 잘 돼야만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재건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영종 센터장님, 뭐 돈도 돈이지만 미국 내 여론 보면은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MOU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미국인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14개 항을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미국이 너무 큰 양보를 한 거죠. 핵 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이란이 핵을 앞으로 갖지 않겠다, 있는 것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명기를 하는 정도의 이런 수용을 할 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렇지만은 핵을 해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원래 계획과 달리 이란 내에서 하는 이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핵의 어떤 개발의 재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도 사실상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3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가 없고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이 이번에 매우 이제 비판적인 이런 구체적인 MOU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에서 또 가장 불안한 게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쟁의 어떤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협상에서도 만약에 좀 돌발 행동을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좀 큰 그 장애물이라든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아직 있겠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뭐 초반에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원래 협상 시작을 또 일찍 하려고 했는데
결국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좀 연기가 됐고 이란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고 또 MOU 첫 번째 조항이 이겁니다. 모든 전선에서 무력 충돌, 즉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결국 레바논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은 철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철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철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부 철군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군을 다 철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거 용인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이걸 문제 삼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란과의 협상 이것을 빨리 성공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타냐후가 딴지를 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내가 너 지지 안 하면 이번 선거에서 실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총리 그만하고 싶나? 뭐 이렇게 얘기까지 그렇죠. 했죠. 실제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심각한 여론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타냐후 총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나타냐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고 우리가 그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그냥 공격을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미국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미국 끈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레드라인까지는 가면 안 된다. 성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타냐후가 마이웨이 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온 것만도 마이웨이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근데 네타냐후는 사실 아까도 뭐 얘기 나오지만 계속 형이 죽은 다음에 나는 이 신성한 임무에 내 삶을 바쳐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76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스라엘군 장교였던 네타냐후의 형이 반이스라엘 세력들에 의해 점령돼 있던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항공기에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하다 전사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강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년 전에 사실은 그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끌고 가는 사실상 이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런 도발을 한 거 이게 네타냐후한테는 이제 지금 저런 강경한 입장을 하는 많은 그 동력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몰락할 줄 알았던 이란이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네타냐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나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헤즈볼라가 비무장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은데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무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레바논과의 평화협정 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비무장화시켜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보다 훨씬 힘이 세고 병력도 세고 무기도 좋습니다. 그럼 국가 위에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헤즈볼라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